네, 카이로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예하운 선교회 대표 김디모데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김동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권지연 평화나무 뉴스 진실성 검증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제 옆에 계신 분은요.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예, 바로 박은희 전도사님. 예. 네. 어서 오십시오, 전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은이 엄마 박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사실 저희 김용민 브리핑에 정하신 분들께는 예은 아빠는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유경근 네. 집행위원장님, 네. 아내 대신 박은희 네. 전도사님. 예은 아빠가 있으니까 예은 엄마, 네. 예은 네. 엄마로서 오늘 또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전사님 처음 뵙습니다. 저는 아, 네. 저도 말씀은 늘 뵀었는데. 저도 처음 뵙습니다. 예. 화면으로만 뵀다가 뵈니까. 그래요? 네. 제가 화면으로 봤다면 별로 반가운 일로 만나셨을 것 같진 않고, 예, 제가 TV에는 잘 부르질 않아요. 예, 주로 이제 나오는 거는 보면 무슨 뭐 막말, 정치인 막말하면 자료 화면으로 등장을 해서 한동안 제가 저 자료 화면도 출연료로 받으려고 했어요. 그냥 실속도 없이 그냥 자꾸만 나오니까 말이죠. 예. 자, 그래요. 오늘 모신 이유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바로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네. 화요일이 바로 세월호 참사 5주기가 되는 예. 그런 네. 시점입니다. 벌써 그렇게 됐어요. 벌써 그렇게 네. 됐어요. 예. 예. 정말 참 그때 일 생각하면은 참 깜깜합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우울하고 흐리고 그런데요. 제가 정말 세월호 1주기 때 그때 그 팽목항에 갔었는데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말 비바람이 몰아쳤는데 비바람 많이 봤잖아요. 예. 그런 비바람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여기 뭐 바닷가라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이듬해 또 그 이듬해 세월호 참사 시기만 되면 봄날인데도 불구하고 비바람이 몰아쳤어요. 그 전사님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매번 아이들이 아직도 많이 화가 나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더 아프고 힘들고 또 저희들에게 비는 그냥 비가 아니고 네. 그냥 그 세월호 바다 속에 갇혀 있는 아이들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예, 매번 오히려 아이들과 더 가까이 닿아 있다는 느낌이 그때는 들었던 것 같아요. 힘들지만. 네. 그 이듬해 또 그 이듬해 제가 서울에 있었는데 네. 서울에서 여지없이 광장에 비바람이 몰아쳤어요. 그것도 뭐 천둥번개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 보면 이게 자연 현상에서 어떤 뭐 영험한 뜻을 발견하는 것 자체가 좀 과도한 해석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세월호 이후에는 그런 생각이 많이 사라졌어요. 사실. 예,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뭐 수련회 있다고 좋은 날씨를 달라고 기도를 한다든가, 예. 네, 또는 뭐 좀 날씨를 두고선 어떤 신적인 그런 해석을 할 때 저는 좀 그거를 우습게 봤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어떤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신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고 그냥 온 우주가 함께 아파하고 괴로워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요. 정말 참 세월호 참사 5주기. 사실 세월호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전과 그 이후가 너무너무 맞습니다. 다릅니다. 세월호가 사실은 정말 우리 사회 다 깨져버린 그런 공동체성 그걸 여실히 보여줬고요. 예, 그렇게 해서 참 많은 분들이 아파했고 또 공감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김디모데 목사님은 예. 세월호 참사 당시 어떠셨어요? 저는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네, 그 언론 TV를 딱 보자마자 네, 전원 구조라는 것부터 봤어요. 네. 그래서 다행이다. 저 부모님들 얼마나 놀라셨을까 글쎄 그런 생각이 말이에요. 들었거든요. 예. 근데 바로 전원 구조가 오보고 이게 아직 아이들이 구조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야 역시 그 박근혜 정권 때 이게 심각하구나 이 언론 문제가 이제 그런 걸 느꼈었고 세월호 참사 때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사망자 명단이 나오고 이제 분향소가 설치가 되면서 제 아들이 그때 그 아이들
사진을 보면서 네. 제 아들이 그때 몇 살? 5년 전이니까 예. 4살 때였죠. 4살 때. 4살인가 예. 5살 때. 그때 저한테 그랬어요. 아빠 저거 뭐야? 그러니까 누나들하고 형아들 저 사진을 왜 걸어놨어? 예. 이렇게 딱 물어보는데 네. 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네네네. 이 아이가 이제 제 아들이 어리니까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제 아들의 모습과 그리고 이제 제 아들이 크면 이제 고등학생이 됐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오버랩이 되면서 예. 이게 총체적으로 네. 그 부모님들과 유족들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네. 그리고 이제 또 제 아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음 세대에 또 이러한 비극과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아하. 예. 그러면서 또 동시에 그 당시에 한국 교회가 말도 안 되는 발언들과 그리고 잘못된 그 신앙으로 인해서 유족들한테 많은 아픔을 안겨줬거든요. 정말 그래서 저는 말도 테러였어요, 못하죠. 테러. 네. 개인적으로 저는 그 사람의 진짜 신앙과 신앙관이 어떤지 네. 네. 세월호를 물어보면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한국 교회의 잘못된 신앙관의 민낯이 드러난 사건이 아닌가. 맞습니다. 그때 맞습니다. 완전히 확 다 다 드러났죠. 드러났죠. 예. 민낯이요. 예, 그렇게 저는 좀 그때 지냈었습니다. 우리 권지현 네. 센터장님은 그때 뭐 하셨어요? 저는 그날 네. 정말 오랜만에 제가 쉬는 날이었어요. 어디에 일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실 제가 프리랜서로 좀 여기저기 뭐 KBS며 YTN이며 좀 많이 하고 있을 때였고, 네. 근데 정말 너무너무 듣고 싶은 강의가 있어서 예. 제가 이제 쉬고 있을 때였고, 근데 이제 문자가 카톡이 온 거예요. 이제 팽목항에 가야겠다고. 네. 근데 딱 보니까 전원 구조가 떠서 네. 아니 뭐 전원 구조가 떴는데 또 이렇게 오랜만에 쉬는 나를 왜 거기까지 부르나 가라고 하나. 네. 그러면서 제가 안 가겠다고 했어요. 네. 그래놓고 그 다음이 얼마나 너무 죄송해서 그래서 더 울었었고, 저는 지금도 너무 기억나는 게 제가 그때 페이스북에 그 말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기가 무섭다. 그러니까 너무 예상이 되는 거예요. 아예 교회가 다 침묵하거나 아니면 너무 이상한 발언들을 할 것 같아서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교회 가기가 되게 무서워서 사실 그 주에 제가 교회를 안 갔었어요. 네. 그래요. 저는 어떠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방송사에서 전원 구조라고 했을 때 애초부터 안 믿었어요. 요거 구조할 능력이 없는 집단인데 그리고 구조라고 뻥을 네. 칠 집단인데 이런 생각이 아주 무슨 깊은 고려도 필요 없어요. 그 자막만 보고 나는 그렇게 가늠을 했어. 근데 설마 했어요 진짜 그런. 설마가 사람 잡는 장면이었어요. 예? 맞아요. 설마가 거의 다 네. 이제 예. 사실로 드러나서 저희도 경악했죠. 아니 우리 전사님께서는 정말 너무 참 어처구니 없는 그 오보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 받으셨을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 그것도 마음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다시 보기하기도 싫은 그런 일들. 죄송하지만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사실 그 어떠셨어요? 당시에 유가족들은 분노라는 감정을 아직 느끼기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뭐지라는 생각들이 뭐지? 좀 예. 뭐지? 그래서 그 상황을 네. 도저히 현실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하고 시동생들이 먼저 팽목으로 달려가고 저는 이제 예은이한테 쌍둥이 언니가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밑에 또 동생 둘이 있고 예. 그래서 이제 남편이 아이들을 좀 책임지고 있어라 그렇게 예. 얘기를 해서 집에 있다가 예. 그 단원고를 갔죠. 근데 너무 우왕좌왕한 거예요. 그리고 교무실에 이렇게 사람들이 잘 못 들어오게 막고 막았어요. 또. 네네. 아이고.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소리 지르는 부모도 있고 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가족들이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은 다 했어. 이상하다. 예, 일 진행된 방식이 뭔가 이렇게 쉬쉬하고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고 여러분도 다 보셨겠지만 그 생존자 명단이 계속해서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죠. 네. 예. 인원수도 바뀌고 그런 과정에서
뭐가 제대로 이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거를 가족들이 느꼈어요. 그래서 전원구조라는 거 솔직히 뭐 만세를 부르고 막 환호성을 치긴 했지만 그러면서도 안 믿겨졌어요. 안 믿겨졌다. 안 믿겨졌어요. 아. 그리고 이제 그때는 뭐 섬으로 아이들이 이송이 되어 있어서 거기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가족들이 그 섬으로 갔든지 다른 곳으로 이송이 되었던 아이들이 다시 오기를 그 체육관에 가서 기다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기다리는 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 뭐 해군에도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해경쪽에도 전화를 하고 뭐 진도 군청에도 전화를 하고 있는 대로 다 전화를 하다가 전화를 하면 자기네 담당이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창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교회에서 몸을 담고 있으니까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검색을 했는데, 교회로. 예, 마침 그 서거차동가 그쪽에 있는 교회에 주소하고 연락처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네. 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아이도 어느 섬으로 간 것 같으세요? 제가 이제 목포로 다 갔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 교인들하고 이제 구조 작업 때문에 교인들이 이제 많이 나갔고 이제 그분들한테 소식을 들었어요. 어머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 아이들은 다 어디를 싣고 가셨대요? 했더니 다 배 안에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야, 그게 몇 시쯤 상황이었습니까? 그때 이제 애 아빠가 그 진도 체육관에 도착을 해서 아이들이 이제 버스 타고 오는 걸 이제 버스 타고 온 아이들을 체육관에 이렇게 내려줬을 때 그 아이들 중에서 예은이를 아는 친구들이 있나 막 찾고 있는 때였거든요. 명단 붙어 있는 거 확인하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가족들은 어디 목포나 다른 섬에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했죠. 그럼 먼저 하셨던 거예요? 안산에 계시면서? 네, 거기 교회 목사님 얘기하셨어. 그래서 얘 아빠도 동시에 거기서 애들이 너무 없어 그러더라고요. 300명 가까운 애들이 갔는데 체육관에 와보니까 애들이 너무 조금 있어서 얘 아빠도 놀랐고 얘 아빠는 그것 때문에 놀랐고 저는 그 목사님하고 통화하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랐죠. 그때가 이제 이미 다 가라앉아서 선미 부분만 조금 보일 때였거든요. 선미만 보일 때. 예, 근데 거기 이제 아이들이 있다니까 너무 놀랐죠. 그러면 그때까지 정부는 사실대로 알려주지 않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저 실종자 가족들이 전화할 때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궁금한 거죠. 그 왜 그런 구조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몇 명이 이제 도착을 했고 남은 아이들이 아직 거기 수장되어 있다는 거에서 아마 제 생각엔 정부에서도 알았는데 이거를 킵해놓고 차마 이렇게 언론 내보내지 못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건 진짜 이때 알아보고 내쫓았어야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오보, 그러니까 이건 오보가 아니라 이 처음부터 기획된 사실은 가짜 뉴스인 거죠. 정말 이거야말로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엠바고로 볼 수가 있나요, 이런 거는요? 그런 걸 어떻게 엠바고를 합니까? 볼 수 없죠. 속보죠, 속보. 네. 네, 속보로 뒀을 텐데 그 알고도 엠바고를 일부러 뭔가, 왜냐하면 그 후로도 뭐 이렇게 뭐 선체에 진입했다 뭐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굉장히 정보가 혼선이 오는 거예요. 방송에서는 계속 선체에 진입했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후배들이 막 이렇게 알려줘요. 선체 진입 못했대요.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혼선이 있었고 사실은 알 사람들은 다 알았는데 계속 그렇게 정보를 차단하고 오보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짜 뉴스를 내보내고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었던 뭔가 거죠. 말 맞추려고 시간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 목포 MBC는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서울 MBC가 자꾸 뭐 전원 구조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아니다고 이렇게 막 보도부장이 막 다그치고 막 그렇게 못 믿겠으면 우리의 그 휴민트 그 취재원들 알려줄 테니까 전화해보고 확인한 다음 방송하라고 했는데도 그냥 뭐 씹어버렸어요. 씹어버린 그 사람이 며칠 뒤에 잠수하신 분 한 분이 돌아가시니까 유족들이 너무 그 사람을 그냥 바닷속에 떠민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덮어씌우길래요. 야 정말. 그러니까 저희가 그 초기에 부모들이 배를 타고 갈 때 같이 타고 간 기자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책임지고 이렇게 구조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를 해겠노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안 보였죠, 그분이.
결국은.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윗선에서 그거를 잘랐기 때문에 더 이상 방송에 그걸 내보낼 수가 없었다고 미안하다고 가족들이 와서 이제 사과를 하셨어요. 아니 그때 그 첫날 네. 그날 밤에 그 유경건 위원장께서 그러니까 예은 아빠께서 배 타고 그 현장까지 가셨는데 접근 못하게 이것들이 그냥 삥삥 돌면서 가라고 뭐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유경건 위원장님 뭐 어떻게 처음 알게 됐냐면은 이틀 뒤인가 하루 뒤인가 제 국민 TV하고 인터뷰하셨어요. 네네. 그리고 나서 예은이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 예. 너무 참. 아니 근데 그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 최근에 그 CCTV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가짜 CCTV를 갖고 예. 진짜 CCTV냐? 네. 이 유가족 실종자 그리고 국민을 다 속였어요. 당시 정부가. 그러니까 처음에 발견될 때도 좀 의아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부터 CCTV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렇죠. 그게 이제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뭔가 그 당시에 계속해서 선원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그런 의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밝히기 위해서라도 CCTV 기록 장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네. 또 이제 생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구조되기 직전까지 거의 직전까지 이제 CCTV가 기록 장치하고 연결된 그 화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수십 대의 기록 화면들이 한 화면에 다 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자료만 얻으면 어느 구역에서 무엇을 잘못했고 또 어느 시간대에 어떤 이상 징후가 나타났는지 그런 게 이제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얻으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자루에 싸서 버려져 있는 것을 우연하게 저희 가족들로 하여금 발견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이번에 특조위에서 조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진 거는 예. 그 당시에 이거를 이제 그 CCTV 기록 장치를 꺼내는 그 장면에 나온 기록 장치하고 저희가 발견해서 가져온 기록 장치하고 이제 차이점이 있는 게 발견이 돼서 혹시 우리가 이제 CCTV를 계속 요구하니까 다른 거를 가져오는 척 하면서 진짜는 이미 그 사이에 이제 필요한 부분을 지우고 자루에 넣어서 갖다 놓은 게 아닐까. 왜냐하면 제대로 가져왔으면 거기서 꺼내서 바로 저희한테 갖다 줘야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예. 그 발견 자체가 그때는 왜 이런 장치들을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를 했냐라고 이제 분노를 했는데 분노하면서도 근데 이걸 왜 여기다 놨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필요한 부분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걸 사고 신고 시간 3분 전에 갑자기 필름이 끊겨.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뭐 생존자들은 그 이후에도 화면에 그게 계속 나가고 있는 거를 봤다고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CCTV 화면으로 이제 본 거는 아이들의 마지막 모습만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 아이들이 가판 위에서 이제 목포 지나고 나서 가판 위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거기서 이제 구경을 하고 있었거든요. 바다를 사진도 찍고 근데 호수 같았어요. 바다가 아니고 호수 같았어요. 조용했다는 얘기죠. 네, 굉장히 고요하고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방송에서 아이들 보고 이제 내려오라는. 내려오라? 예. 그러니까 그 가판에 있던 아이들을 손실로 이제 돌아가라고 독촉하는 방송이 나요. 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배가 침몰이 된 거죠. 자, 그 말씀은 이건 음모론적으로 접근하자면은 아이들이 가판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상황이 곧 도래하기 때문에 방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일까요? 아니면은 글쎄요, 저는 확인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막 말을 할 수가 없고요. 우리 저 가족분들이 음모론은 진짜 정말 이응도 안 믿어요. 예. 저희 가족들은 일단은 이게 정말 증거가 100% 차서 증명이 되기 전에는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역공을 맞아서 저희가 하고 싶은 진상규명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분명한 거는 아이들이 그 침몰 해역 직전에 밖에 있던 아이들이 아래로 이제 들어오게 된 거고요. 들어와서 이제 누워서 쉬다가 바로 이제 침몰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죠. 말 안 듣고 밖에 있다가 구조 당한 애들도 있었고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네. 자기 주장이 강한 아이를 키웠으면 우리 아이가 죽었을까? 아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세상에. 이제 저희 네.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명령하거나 강요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그런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후회가 있었죠. 아이고 참.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부모는 아이가 전날 통화를 할 때 그 멀미가 너무 심해서 저녁을 못 먹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출발할 때도 3시간 정도를 기다렸다 갔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대합실에서 기다리다가 배를 탄 이유가 처음에는 출발 때문에 탄 게 아니었어요. 왜 탔냐면 저녁을 안 못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 선생님이 밥이라도 먹고 그러고 나서 결정이 되면 출발하든지 다시 내리든지 그렇게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애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밥을 먹었죠. 근데 애들이 이제 배 안에 음식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CCTV를 보니까. 그러니까 못 먹은 애들이 있었는데 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이가 마지막 가는 길에 아무것도 못 먹고 갔을까 봐 아이고. 굉장히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네. 근데 그 CCTV를 확인해 보니까 그 아이가 이제 밥 먹으려고 줄 서 있는데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은 먹고 간 거를 이제 그 엄마가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진상규명을 위해서 그 CCTV 복원을 요구를 했는데 결국 그런 가슴 아픈 장면들만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선상에서 사진 찍고 즐거워하고 내려오고 이제 그런 것만 이제 확인을 한 거죠. 지금 진상 규명은 제대로 안 된 상황이죠. 지금 일단 진상 규명이라 네. 하면 침몰 원인, 그쵸. 침몰 원인 그리고 구조가 안 됐어요. 예. 안 됐어. 그것도 저기 그 구조를 하려면은 많은 사람들이 승선했으니까 큰 배로 와서 데려오든지 뭐 이런 뭐 작은 배들이 뭐 단체로 달려들어서 어떻게든 구조해야 되는데 이게 뭐 그런 작업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구조를 한마디로 게을리한 의도적인 게을리함이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의도적인 게으름이었는지 이것까지도 다 규명을 해야 될 텐데 어디까지 왔다고 좀 보십니까? 아직도 반도 못 왔다. 아니면 반을 이제 겨우 넘었다. 근데 처음에 저희가 이제 강화문에서 단식할 때 제가 발언할 기회가 있었는데 예. 그때 일부에서는 이건 학살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학살. 그때부터 이제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네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저희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 말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말. 저희가 이 상황을 봤을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완전히 무능하거나 네. 아니면 완전히 계획적인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부모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게 계획적이라면은 너무 불쌍하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한두 명 아니 뭐 한두 명이라도 귀한 생명이지만 아니 그냥 학교에서 억지로 데리고 가는 그 수학여행 간 아이들이 뭐가 죄가 있다고 그 아이들을 계획적으로 죽일 수가 있을까? 도저히 인간적으로 그거는 용납도 안 되고 저희의 상식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때는 저희가 간곡히 부탁했죠. 정확한 정보와 증거가 있기 전에는 학살이나 또는 살인이란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진실들이 그런 가능성을 이제 보여주고는 있지만 확실하게 지금 저희가 이제 규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도 그거를 이제 확증하기 위해서는 수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뭐 일기 특조위도 그렇고 지금 사회적 참사 특조위도 그렇고 수사권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의심에 대해서 이거를 증명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뭐 특별수사단 설치나 또 이제 봉인된 그 청와대를 비롯한 그런 공무원들에 대한 해제를 그 공문을 다 요구하는 거죠. 봉인해버렸어. 네. 누가? 황교안. 황교안이. 예. 그것도 탄핵 과정에서 예. 예. 탄핵 과정에서 그런 자가 지금 자한당 저기 예. 대통령 로 있죠. 정말 흉기 아닙니까? 그 예. 자체로. 예. 그래요. 세월호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헌신적으로 고생하신 다이빙 배를 보면서 이종인 잠수사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라운지님, 박진우님은 세월이 참 무상하네요라고도 얘기를 하셨고 뭐 아마 우리 국민들 특히 그 촛불을 든 예. 시민들은 한 분 한 분이 세월호에 대한 그런 각별한 생각들을 다 갖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예, 저도 그랬어요. 저는 사실 진짜 그때 벙커원 유예하고 있었는데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런 회의감까지 가졌어요. 이제 한신대에서 이제 그 세월호 관련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세월호 이전과 이후에 교회는 달라야 한다. 뭐 뻔한 뭐 이런 제목이었는데 우리 교수님 한 분이 뻘떡 일어나더니 신학과 교수인데 목사인데 아니 300명이 죽어가는 동안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이런 얘기 방치될 수가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엉뚱한 얘기 뭐 하나만 한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구하지 못한 신이 과연 믿을 만한 신인가? 뭐 절규하다시피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종교에 대한 회의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보다 더 기가 막힌 일들 그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역사에. 예. 근데 좀 유사하게 기가 막힌 일들도 수두룩하게 많이 있었지만은 그때는 뭐 아무렇지도 않다가 당장 내 목전 앞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건 정말 이 믿음이 가능한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능한 것인가? 과연 그분을 4월 16일 그 바로 다음 주가 부활절이었어요. 그렇죠. 예. 부활절에 맞아요.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인가? 참 그 엄청난 역설 아닙니까? 예? 그렇게 순환 주간에 예. 300명의 우리 고귀한 인명이 세상을 그래서 떠나고 기독인들이 그런 아름다운 상상을 했죠. 부활절에 배가 올라올 거라고. 다 구해서 다 돌아올 거라고. 아이고 그럼 진짜 예. 네, 어머니께서 이제 그 개신교 전도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감리교 전도사님이세요. 예. 그래서 또 어떻게 이렇게 전도사님이 되셨고 그리고 또 이렇게 신앙인으로서 또 직접 겪으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시는지 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우선 그 사전에 그 우리 유경근 위원장님도 예. 두 분이 그 신학대학원에서 만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예, 유경근 위원장님도 그럼 전도사 사역을 하셨나요? 네, 잠깐 했었어요. 그 유경근 예. 위원장님도 목사님이 네네. 되시려고 했었죠. 예. 감리교 목사님이. 예. 네. 예. 저는 학부 때는 신학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연대 신학과를 나왔고요. 네. 저는 학교에서 이제 생물학을 전공하고 연구소에서 잠깐 한 3년 정도 일을 하다가 제가 워낙 사람을 좋아해요. 사람을 좋아하고 아이들을 좋아하고 그래서 뭔가 이제 사회복지학을 좀 공부를 해볼까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교회 목사님의 권유로 자매는 신학을 하는 게 좀 더 어울릴 것 같다. 그래서 꼭 안수를 받지 않더라도 신학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대학원을 가도 좋을 것 같다. 이제 그런 권유가 있어서 신학을 하게 됐고요. 신학교에 가기는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던 어떤 그리고 어떤 교회, 뭐 종교관 이런 것들이 좀 확장되고 넓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고. 근데 감신대가 꽤 진보적인 신학을 추구하는 학교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네, 그 당시도 약간 한 중간 정도. 그렇습니까? 스펙트럼이 좀 다양하죠. 네, 다양합니다. 예. 근데 뭐 한신대도 그런 것 같아요. 한신대도 네. 가서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신대에서 제가 이제 체프를 연거퍼서 그때 한 3번인가를 설교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오산 가셨구나. 네네네. 했는데 그 체프를 끝나고 나서 한 여학생이 쫓아왔어요. 그래서 꼭 저하고 차 한 잔 마셨으면 좋겠다. 네.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데 제가 낯가림이 있어가지고 가고 싶지만 그래도 이제 그 마음이 예뻐서 앉았는데 질문이 그거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겪고도 신을 믿을 수 있죠? 야, 이 당돌한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전 그게 너무 궁금하다고. 저라면 그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아직도 여전히 전도사로 있냐고 이제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참사 초기 2014년도에 그런 질문을 받았다면 저는 답을 못하고 그냥 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진짜 전투적으로 하나님과 싸우는 중이었거든요. 아, 싸우셨어요? 그럼요. 어떻게 싸우셨어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하고 씨름 중인데요. 네. 진짜 저희가 이제 성경책을 보면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분명히 성경책에 있는 거고 전능하사로부터 시작하는 그렇죠. 사도신경도 그리고 이제 있고. 그게 모든 상황에 대입이 되지는 않지만 정말 역사의 구비구비마다 또 그런 손길들의 흔적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주변에 그런 걸 경험하고 간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저는 전도사가 된 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간증을 하기 위해서 전도사가 된 건데 제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선한 이웃이 되고 싶어서 저는 전도사가 된 거거든요. 늘 그런 준비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정말 뭐랄까 그 자부심이 있었는데 제가 강도 만난 사람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이 문제를 대하는 그 한국 교회의 태도에 대해서 좀 경악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뭔가 국가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언론이 초기부터 제대로 전달해주지 않는 정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데 대대적으로 뭔가 하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고 또 그 보상금 관련해서 아직 이야기도 되고 있지 않은데 2014년 4월 16일부터 보상금 얘기가 나왔거든요. 당일부터. 네, 당일부터. 그렇죠. MBC가 뭐 보험료 당일부터 받을 것이다. 보험료 얼마 받을 것이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저희가 투표법을 가족들이 제안해보자 하면서 가족들이 투표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투표를 했냐면 그 투표법 가족이 제안하는 투표법에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고 네.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투표법을 만들어주세요라고 내는 그 투표법 안에 의사자 문제 그때 한참 문제 논란이 많았던 의사자 문제나 그 다음에 이제 형제자매들 가운데 그때 그 당시에 고3인 애들이 있었는데 네, 네. 그 아이들이 거의 다 정상적인 생활을 못했거든요. 거의 뭐 학교를 못 나간다든지 먹으면 다 토한다든지 막 그 공황장애가 있다든지 그런 아이들을 트라우마가 예. 너무 심해가지고 예. 이 아이들을 그냥 학교를 못 가게 해야 되나? 아니면 만약에 대학교를 가야 되면 이 아이들한테 선처를 바라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제 근데 공격이 엄청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 특별전형 관련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어요. 이거를 법에 넣을까요, 말까요를 놓고 그러면서 투표를 하면서도 저희를 서로 못 믿었어요. 저 부모는 고3 학생이 있으니까 분명히 넣자고 할 거야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아이들이 보통 연년생들이 많으니까 고3 학생들이 그렇죠, 많았거든요. 아무래도, 예. 근데 투표 결과가 거의 한 99%로 넣지 말자가 나온 거예요. 네. 충분히 요구할 수도 있었는데. 예. 예.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만든 특별법을 저희 가족이 제안하는 특별법을 국회에 가서 제출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뉴스에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지? 예, 예. 뉴스에 안 나오고 뉴스에 나오려면 그걸 가결시켜야겠어요. 심지어 예. 보상금 얘기로 시뻘건 자막이 나온 거예요. 가짜 뉴스가 그래서 정반대 이야기가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전국을 돌면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을 받으러 다닐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놀란 거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그런 걸 보면서 언론이 정말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았고 제가 참사 직후에 이제 제가 이제 교회 도서관 일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월호 관련된 뭔가 이 사건과 이 재난과 관련된 책들이 없을까 이 책 저 책을 막 찾아서 읽고 있는데 그때 처음 나온 책이 우석훈 씨가 쓴 책이 나왔어요. 내릴 수 없는 배라는 책이 나왔는데 네. 거기에 있는 책을 보니까 네. 뭐 기업부터 시작해서 정치인 그 배를 들어오게끔 한 데에는 뭐 이명박 정권 그리고 그걸 도운 정치인들 네. 그리고 그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한 지식인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또 기업에 돈을 주기 위해서 학생들을 동원하려고 교육청에 그 공문을 보낸 이야기까지 네. 다 있었어요. 예. 그래서
큰일 났다. 이 사회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겉으로는 번들하지만 뒤로는 너무나 썩어 있었구나. 그래서 저는 교회가 정말 이 사회에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교인들한테 얼마나 많은 너희들은 빛의 자녀이다. 그런 이야기 얼마나 많이 해요. 세상에 뭐 소금이고 향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금이 소금 맛이 없었던 거죠. 세상이 이렇게 됐으면. 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유가족들 가운데 기독인들 대부분이 이거는 교회에서 대대적으로 뭔가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우리가 이 사회에서 정의를 위해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않아서 이 사회가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부끄러워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나온 말이 세월호는 하나님이 침몰시켰다. 그런 말들인 거예요. 김사만 목사. 그래서 뭐지?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아이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워딩을 했죠. 너무 참혹했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던져놨던 성경책을 다시 읽으면서 느낀 거는 하나님의 이건 뜻이 아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죽음의 하나님이면 난 믿을 가치도 없다. 하지만 말씀에 나온 하나님은 분명히 생명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한 그 목사님은 목사도 아니고 교인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2014년 한 1년 동안은 그 저희가 이제 분향소 앞에 기독교 예배실을 저희 유가족들이 같이 이제 준비를 해서 거기서 그렇죠. 계속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배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봉변당했어요. 교회 왜 그러냐. 유가족들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서를 읽으면서 느낀 거는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고 한 몸이라면 예수님이 죽길 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자들 중에 아니면 그 시대에 살아있는 지성인들이 아니면 정치인들이 그 누군가라도 이건 아니야라고 말하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갈 수밖에 없는 그 구조 안에 죄를 보지 않으셨을까.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자로 또는 모든 악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자로 하나님을 소환하고 싶지 않아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고 있지 못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지 않나. 물론 왜 이런 세상을 만들었냐에 대해서는 하나님한테 물어야겠죠. 저는 아직 그 부분은 따지고 있어요. 왜 이런 불완전 세상을 만들어서 제가 죽어도 돼요. 전 찢겨져도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된 거는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세상을 만들어서 꿈 많은 그 아이들이 정말 너무 순진하게 어른들을 믿으면서 그 기다렸던 그 아이들을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을 만드셨을까에 대한 질문은 지금도 끝이 없어요. 뭐 창세기에서는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사람이라고 이제 규결을 하지만 그래서 창조의 시작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질문은 아직도 그냥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그 어느 목사처럼 가볍게 이건 하나님의 탓이야라고 비겁하게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싶진 않아요. 참사의 원인의 어느 한 부분은 저한테도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사회의 문제점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 한 어른으로서 사회의 그런 정의에 대해서 눈 감았던 그냥 평범한 기독교인으로 살아온 저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들의 모습에 저들은 도대체 누굴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뭐 완전히 무너졌어요. 무너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의 여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왔습니다. 네. 특별히 세월호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그랬는데 그 모습은 어떻게 보셨을까 싶어요. 자존심이 좀 상하죠. 자존심. 전 개신교인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지만 또 이 일을 겪으면서 종교 간의 어떤 거부감 네. 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누그러졌기 때문에 참 고맙더라고요. 아, 그전에는 좀 그 천주교도 저희가 더 낫다고 늘 생각했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예. 서명 받으러 돌아다닐 때 보면은 네. 신부님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네. 수녀님들이 좀 그랬죠. 그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바티칸에서 프란체스코 교황이 광화문에 와서 그 김영호 그때 아버님 유민이 만나셨잖아요. 아빠. 예. 네. 근데 그때 개신교 내부에 뭔 말이 있었냐면 바티칸에서 교황도 광화문까지 왔는데 그 기간 동안 개신교에서는 내노라 하는 소위 네임밸류 있고 유명하다는 목회자들 중에 개신교 목사 중에 단 한 명이라도 팽목항에 직접 가서 유가족들 손잡아 준 사람이 있냐. 그렇게 좀 내부적 비판적인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예, 예. 프란치스코 교황 봐라. 저분은 이탈리아에서 왔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교황 그이 오기 전까지 그 기간이 그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한국에 그때 아주 유명한 목회자들 많지 않습니까? 예. 대중적으로 알려진 그 사람 중에 어느 누구 하나 팽목항에 가서 아니면 광화문에 와서 유가족들 손잡아주고 같이 그렇게 함께 해준 사람이 누가 있냐. 근데 나중에 한참 지나서 좀 네. 이제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신 분들은 좀 있으세요. 예, 많이 오셨어요. 근데 그 초창기 때가 또 상당히 중요한 게 그때 또 이제 정치적으로 눈치 보는 그런 분위기가 강했잖아요. 예, 또 교인들 눈치 보고. 그래서 그때 좀 그런 비판들이 많았었습니다. 네. 그때. 예. 그 이후로 제가 그 세월호 배지 하나 내보낼 수 없는 방송국에서 재직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심각성은 너무 많이 느꼈었던 것 모자이크 같아요. 처리하라고 모자이크 정도가 아니라 아예 때라고. 네 떼라고 하기도 했고 솔직히 저희가 뭐 기장 측에 있는 뭐 이렇게 취재 좀 가면 기장 측에서 하는 뭐 세미나라든가 이런 취재를 가면 다 달고 계세요. 뭐 맞아요. 어떻게 피해서 찍어요? 예.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요청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게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윗분들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우리 방송국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작은 거 정도는 뭐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셨어요. 예. 근데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은 뭐냐면 이건 절대 작은 게 아니다. 그리고 이 작은 거 하나 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네. 말씀하셨네. 작지 않아요. 작지 않습니다. 네. 아니 이건 진짜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가 이건 극명하게 홍해 바다처럼 갈라진 일이에요. 사실 그 세월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저는 진짜 교회, 가짜 교회가 갈라진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깨우치신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그럼 네네네. 당연하죠. 교회들이 이제 초기에 이제 많이 도움을 주시긴 했어요. 이제 도움의 이제 방법에서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철학의 차이가 예를 있죠. 들어서 이제 저희들이 원했던 거는 그때는 얼른 법을 만들고 얼른 특조위를 구성하고 그래서 얼른 이거를 조사를 하기로 원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때는 그런 건 정치적이다라면서 이제 거리두기를 하시고 네. 대부분은 이제 어떤 물질적인 보상이나 아니면 뭐 위로 음악회라든지 그런 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가시적으로 자기들이 이런 일을 했다. 광팔이 좋은 거. 그렇죠. 그렇죠. 아니 가시적이라고 해도 얘기할 수 있지만 네. 그분들은 이제 그 방법밖에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뭔가 한계죠. 예. 정치적인 거로 그나마 인해서 나은 거네, 그래도 그건. 정치적인 거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거나 뭔가 이렇게 그때 그때 정권에 뭔가 표적이 되기를 되게 두려워하신 것 또 같아요. 두려워하고. 네. 네, 두려움이 크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리스도의 교회가 옳은 일을 하다가 핍박받으면 복 받는다고 마태복음 5장에서 그렇게 우리가 암송하다시피 한 건데. 이제 그런 교회는 드물지 않을까 이 일을 겪어보니까 찾아보기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교회 내부에 네. 가짜 뉴스가 상당히 심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 유족들 그리고 특조위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 세월호
그 특조위 그리고 유족들을 좌파로 몰았습니다. 그렇지. 종북으로 몰았어요. 그래서 그 노란 리본을 또 기독교 내부에서 가짜 뉴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부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그 신비주의가 있는 부적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리본을 달고 있는 게 종북의 특징이다. 아니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웠었죠. 제가 그 전 직장 갔을 때 제가 맨 먼저 저희 보도팀원들이랑 뭘 하려고 그랬냐면 우리가 뉴스에 우리 뉴스 나갈 때 노란 리본을 항상 달자 이걸 만들자라고 했어요. 당장에 불려갔죠. 이거 누가 제안한 거냐. 영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심지어 제 그 예하운 선교회에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세월호 배지를 이제 달고 다녔더니 후원을 끊겠다고 목사가 저한테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그런 영적으로 혼탁한 것을 가슴팍에 달고 다닙니까? 개신교 아이고. 목사가 말도 안 되는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후원 끊는 게 나아요. 그래서 그런 인간들 감사합니다. 후원받으면은 예. 끊으셨죠? 야, 당연히 끊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끊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를 영적으로 혼탁하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고 누구한테 그런 소리 들었냐?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그럼 목사님은 누구한테 들었냐? 그러니까 카톡으로 이렇게 교회 그룹에 야, 이런 게 이제는 돈다고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카톡으로 계시를 내리시되 예. 십계명으로 내리던 때와는 달리 이제 카톡으로 계시를 예, 내려. 그래서 카톡교라는 말까지 나왔지 카톡교. 않습니까? 개신교인들이 가짜 뉴스에 하도 많이 낚여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맹신하니까 이제 안티 크리스찬들이 개신교를 가려서 카톡교라고 카톡교. 네, 그렇게 카톡교. 불러요. 참 씁쓸하고 슬프네요. 네. 평화나무 가짜 뉴스 검증센터의 역할이 네, 상당히 매우 큽니다. 크십니다. 예. 예. 저희 전도사님 그 어떻게 세월호 참사 이후로 계속 그 교회 사역하셨어요? 네, 이제 처음에는 저희 목사님께서 한 달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걱정해 주시는 마음에. 네네네. 그리고 세월호 관련해서는 저보다도 더 열심히 하시는 아이고. 분이거든요. 근데 그 저기 전에 어디 인터뷰 보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네. 아니 저 전도사님이 유족이신데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 목사님을 또 그 문제 갖고 괴롭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교회가 아니고 이제 다른 교회 다른 교회? 다녔던 가족 중에 이제 네. 그런 분이 계셔서 딴 분. 저희 목사님은 세월호 관련해서 활동을 엄청 많이 그러니까요, 하시는 분이세요. 목사님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은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이제 맡고 있던 아동부 일이라든지 뭐 도서관 일을 이제 잠깐 쉬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일단은 목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안 하면 목사님도 활동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희 목사님이 이제 알고 계시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교단 내에서 이런 목소리를 계속 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좀 서포트를 해드려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서 사실 찬송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2014년도에는 찬송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뭐 평화를 빚는 거, 지켜준다는 거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고 바다 이야기도 엄청 많이 나와요. 뭐 바다를 갈라주셨다, 바다 위로 걸으셨다, 폭풍을 잠잠케 하셨다. 그러니까 바다라는 단어만 봐도 여기가 막 벌렁벌렁 거려가지고 부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목사님께서 더 큰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일종의 저희 교회가 좀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그냥 버텨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목사님한테 이제 감사한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참사가 4월 16일 날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제가 4월 7일 날 그 지역의 작은 도서관 협의회 회장으로 취임을 했거든요. 그게 4월 7일이었어요. 딱 일주일 전에 일주일 전이네. 예, 그것도 단원고 바로 앞에 있는 도서관에서 취임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뒤에 보이는 저 벚꽃이 이쁜 저 학교가 저희 딸이 다니고 있는 단원고입니다. 이게 취임사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일부터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 도서관 일도 어떻게 내려놔야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도서관이라는 거는 마을의 조직이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 안산에 있는 도서관들은 또 다른 지역하고 또 같이 협회를 조직해서 서로 계속 만나거든요. 그래서 그 통로를 통해서라도 그때는 언론이 제대로 안 알려줄 때여서 알려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계속 일을 했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 소개로
열심히 이제 교회마다 다니면서 현 상황에 대해서 이제 알리고 또 도서관별로 돌고 또 다른 지역 도서관 모임에도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가서 알리고 이제 그런 일을 했죠. 아이고 참. 그리고 다시 강단에 서신 건 한 달 후셨어요? 예, 한 달 후부터 섰고요. 네. 설교가 힘들긴 했지만 네. 그래도 제대로 된 설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도 예전처럼 다 지켜주신다 이런 설교는 이제 못해요. 너희가 예수가 돼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너희가 예수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구하고 그리고 너희는 또 예수가 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함을 받고 네. 그런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전지전능 하나님의 구원만을 기다리라고는 이제는 그런 설교는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아이고. 우리 유경근 위원장님. 네. 정말 뭐랄까요? 가끔씩 페이스북에서 격정적인 글을 올리시긴 하지만 만나뵐 때마다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에요. 네. 가장 침착하고 하지만 그 이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분노, 예. 문제 인식 이거는 뭐 확실하게 살아계신데 그 전에 그 저희 벙커원교에서 2016년이었을 거예요. 그때 또 4.16을 맞아가지고 설교를 부탁드렸어요. 그때 박 전도사님 한번 오실 수 있냐고 했더니 너무 바쁘시다고 또 네. 세월호 때에는 또 다니시는 곳이 또 많으시고 또 네. 섬기시는 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셔서 설교를 부탁드렸어요. 근데 그 전에 그 말씀을 저한테 하셨던 것 같아요. 나는 신앙이 없다. 지금 신앙이 없다. 지금은 어떠세요? 애 아빠요? 아니면 저요? 아니, 애 아빠요? 예. 저하고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전에는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질문을 했다면 지금은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아무것도 하지 않게 교회는 또 학교는 사회는 우리를 이렇게 수동적으로 만들었을까. 그래서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 사회를 숨막히게 만드는지에 대한 그런 분노가 더 큰 것 같아요. 또 가족 일 자꾸 여쭤봐서 죄송한데 우리 예은 씨의 언니는 어떻게 뭐 좀 마음에 좀 안정을 찾았는지. 안정을 찾을 수가 없죠. 예. 하은이는 이름이 하은이인데 하은이는 얘기 안 해요. 예은이에 대해서. 혹시 하은은 하나님의 네. 은혜, 예은은 네. 예수님의 은혜. 셋째는 아시겠죠? 셋째는 뭘까요? 성령의 성은. 은혜. 성은이에요. 그럼 넷째는 누굴까요? 넷째는 모르겠습니다. 넷째는 이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나은이. 네? 아니요. 네. 지은이에요. 지은이. 지은인데 복지자를 썼는데 복지자 안에 그칠지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이제 끝. 예, 그래서 막내이고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제가 이제 딸만 넷을 낳기 때문에 예. 안 좋은 이야기 들을까봐 내리 이렇게 딸만 낳은 것에 대해서 아들 낳으려고 했는데 널 낳았다 이제 그런 이야기 들을까봐 너는 우리 집의 복이고 어느 곳에서나 이제 복이 되라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유 뭐 요즘 뭐 그런 사람도 있나요? 뭐 아들이 없다 뭐.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럴 수 있지만. 저도 아무튼 피해자인데요. 그러세요. 아무튼 하은이는 집에서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런 이야기를 또 예은이 이야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아직 이거를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걸 입 밖에 내기조차 힘든 상황이 아닌가. 이제 뭐 상담을 전공하신 분들은 그래도 얘기하게 해야 한다 그러는데 예. 좀 기다리고 있고요. 예, 그리고 예, 이제 예. 얼마 전에 영화도 이제 생일이란 영화가 생일 영화 지금 네. 저기 네. 그 댓글 게시판에 예. 지금 올라오고 막 있습니다. 보신 분들 많이 생일이란 올랐다고. 영화가 이제 개봉이 되었는데 네. 그 생일을 보면서도 이제 힘든 게 그 희생 학생 중에서 쌍둥이 예은이 혼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세월호 참사로 같은 동년배의 쌍둥이를 잃은 아이도 하은이 혼자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얘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은 해마다 이제 생일이 다가오면
그게 이제 고민인 거예요. 이 음. 날을 우리는 예은이를 생각하면서 슬퍼하는 하루를 보내야 될지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거를 축하받아야 될 하은이에게까지 슬픔을 강요할 수는 또 없잖아요. 아유 그럼요. 예, 예. 그래서 늘 그 중간에서 예. 어느 정도를 내가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벌써 한 9월 말부터 되면은 이제 10월 15일이거든요. 저희 아, 딸이 이제 예, 9월 예. 말부터 되면 예. 그게 이제 제일 저희가 이제 감당하기 힘들죠. 근데 저희는 그렇다 치더라도 하은이는 이게 평생 가는 거잖아요. 그 매번 자기 생일 때마다 자기 옆에 있던 아이의 부재를 그거를 느껴야 되기 때문에 부모들 입장에서 너무 미안하죠. 온전히 기뻐해야 할 그날을 너무나 큰 슬픔과 같이 늘 그거를 병행해서 맞아야 한다는 게 지금 이제 대학교 다니다가 그냥 그만뒀어요. 그래서 이제 취직을 좀 해보겠다고 하는데 뭐 옛날 같았으면 난리 났죠. 절대로 그렇게 안 놔두죠 제가. 근데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음식 만드는 걸 그런 걸 제가 제빵 이런 쪽으로 뭐 학교에서도 그걸 했었고 또 따로 더 배우기도 했어서 그런 쪽으로 이제 일을 알아보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실은 지난주에 예. 그 생명안전 시민넷이라고 거기서 이제 시사회를 주최해서 생일 영화를 그 세월호 참사 유족분들, 단원고 부모님들 그리고 이제 삼성 반도체 반올림, 대구 지하철 참사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가 함께하고 있는 스텔라 데이지오 실종자 가족분들이 다 같이 모이셨어요. 그래서 같이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제 옆에 류경근 위원장님이 앉으셨고 그러시구나. 예. 제 왼쪽에는 예. 그 스텔라 데이지오 허영주 대표님이 앉으셨어요. 예. 근데 이제 영화 내용 자체가 이제 세월호 참사 유족들의 일상 그 뒤에 그 아이 생일이 다가왔을 때 이야기를 보는데 위원장님께서 진짜 내내 아주 그냥 계속 그냥 수돗물 들어놓은 것처럼 흐느끼시더라고요. 양쪽 분들이 다. 그래서 이런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급의 충격을 받으신 분들을 정말 하루하루 일상 자체가 그리고 매년 돌아오는 그런 주기와 생일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우시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예. 정말 초인의 힘이세요. 지금 예, 이거는 그 시절을 다시 돌이켜서 이야기한다는 거는 그건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대구 지하철 참사 그 유가족 분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생일 영화 장면에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또 아직도 슬픔에 잠겨 있는 분들도 계시고 서로 이게 또 코드가 안 맞는 분들도 계시고 맞아요. 다양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모든 방법들 자체가 각자가 추모하고 이겨내는 방법이다. 그걸 서로 존중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응원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예. 정혜심 박사님이 내린 결론인 것 같아요. 네. 예. 처음에는 좀 약간 치료 관점에서 저희들을 응대를 하셨거든요. 예, 예. 근데 거기에서 이게 아니구나라고 이제 본인이 깨달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도 극명하게 좀 갈린 게 초기에 이건 어떻게든지 빨리 진상 규명을 해야 돼 해서 현장으로 달려가는 가족들이 예. 있었고 그 다음에 난 지금 내 슬픔이 너무 커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 하고 이제 정혜신 박사님 운영하는 이웃에서 쉬시는 분들이 계셨고요. 그리고 그 전도연이 연기했던 아예 그냥 집에서 은둔형으로 나오지 않는 분들 그렇게 한 이렇게 세 부류 정도 이렇게 갈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좀 약간 갈등이 있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나와서 같이 함께 해줬으면 글쎄요.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안 나가시는 분들은 어떨 때는 그 못 나가는 거에 대한 미안함이 있다가 어떤 때는 그 이제 미안함이 너무 커지면 본인을 또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뭐 자기가 좋아서 다니는 거고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서로 이제 약간씩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 5주기가 되어 가면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가족협의회가 총회를 했었거든요. 2월 달에. 그래서 임원진이 바뀌었어요. 예. 이제 집행위원장이라고 부르시면 안 되고 예. 전 집행위원장 예, 이렇게 전 부르셔야 집행위원장. 되고 바뀌었습니다. 예, 장훈 위원장이 이제 이번에 새롭게 되고 임원진 바뀌었거든요. 예. 장훈. 아 장훈. 아 자문. 장훈. 위원장이 진상규명분과장이 이제 예. 장훈 그 운영위원장이 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총회 때 제일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오. 이전 총회보다도 훨씬 더 많은 가족들이 아이고, 나왔어요. 운둔하셨던 분도 이제 나오시고. 그러니까 활동 좀 안 하던 분 아니면 네. 이웃이나 이런 데서 계시던 분 뭐 그런 분들 중에 나온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희도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아 그래도 숨지 않고 이제까지 버텨줘서 고마워 그런 마음들이 좀 예.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각자의 슬픔을 풀어가는 방식이 좀 다르구나. 예. 그래도 물론 가끔 서운하긴 하지만 그래도 버텨주셔서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더라고요. 예. 그 박근혜 정권이 그 가장 잘 쓰는 방법이 그 내부에 교란 세력 집어넣어가지고 편가르기, 또 틈 벌리기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공작적 삼성도 잘 차원에서. 썼던 방법이고. 예. 어떻게 뭐 세월호 가족분들은 지금 이렇게 잘 단결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뭐 그 잘 일반인 단결, 가족들은- 뭐 다른 데에 비해서는 잘 단결이 되긴 했지만 네. 그래도 이제 약간의 이제 분열은 있긴 하죠. 왜냐하면 초기에 좀 뭔가 이렇게 저희가 전투적으로 이 문제 해결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좀 못마땅해 하던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결정적으로 보상금을 받고 안 받으면서 그게 좀 많이 갈라졌어요. 예. 그러니까 먼저 보상금을 받은 사람과 음. 보상금을 받지 않고 보상금 필요 없다. 우리는 배상을 원한다. 그러면서 국가 상대로 소송을 내고 버티다가 작년에 돼서야지 이제 배상금을 받은 가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족 그룹 간에 이제 약간의 미묘한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그 분들은 따로 모임을 만드셨어요.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정부에 대해서 싸우거나 정치적인 발언을 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추모를 하는 수준에서 좀 멈추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 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서운하실 수도 있지만 아무튼 싸우는 방법에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나뉜 부분은 조금 있어요. 네. 지금 또 이 청와대 청원을 또 하고 계시는 걸로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세월호 참사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이제 스텔라 데이지오 대치기에도 이제 몸담고 있으면서 현장 체감하면서 느끼는 게요. 이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께서의 의중은 이 진상규명과 이런 게 확고하시고 확실하신데 이게 현장 실무에서는 그렇게 그 청와대와 좀 다른 이 스탠스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실무 공무원들, 해수부에 있는 실무 공무원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부터 있어왔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투표로 바뀌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었던 것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체감도로 인해서 좀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각에서는 아니 정권도 바뀌었고 대통령도 바뀌었고 대통령 의지도 저렇게 확실한데 왜 4.16 가족 대책위에서는 또 이렇게 청와대 청원이 나오고 그리고 또 왜 이런 특별수사단 설치에 대한 이야기가 왜 나오는 것인지 그런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듣기 가장 힘든 말 중에 하나가 아직도라는 말이에요.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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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것도 없는데. 네. 아직도. 근데 저희들도 진짜 아직도인 거죠. 아직도 이게 안 됐냐 어떻게 이제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이러고 있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뭐 5년이나 이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은 참 이제 정권까지 바꿔놓고 잘한다. 그것도 뭐 성이 안 차냐 이제 이런 식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도 참 정권이 바뀐 이 상황에도
청원까지 올려야 된다는 것이 참 기가 막혀요, 저희도. 근데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그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이지 공무원들을 바꾼 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위에 수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협조하는 것이 예전보다는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결국 스스로를 조사 당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이제 강조하는 것은 특별수사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감사원에서 같이 정말 여기 어떤 방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제대로 조사에 임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가주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문서 앞에다 놓고 그거 분석 자료 내는 것 말고는 특조위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수사권, 기소권이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CCTV 기록 장치에 대해서 이게 바뀌었을 것 같은 의심의 정황이 있는 거잖아요. 사진이 다르고 그리고 생존자의 증언과 그 녹화 기록 장치에 나와 있는 영상이나 음성이 다르니까. 그거는 예. 뭐 끊어졌다는 그 시간 이후에도 CCTV가 가동됐다라는 가동된 거를 본 사람들이 분이 계신데.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언이 이제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보지 못한 자료 부분들을 저기 요구해서 받아가지고 보게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선 수사도 해야 되고 수사에서 의심 있는 사람은 그 재판장에 불러낼 수 있는 기소권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수사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통령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사실 저희가 5년 동안 터득한 거는 정치인들하고 그 다음에 정부 관계자들은 물론 자기 욕심대로 가죠. 근데 자기 욕심대로 가는데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유일한 게 있어요. 그 여론이에요. 네? 여론. 예. 이에요. 그래서 이걸 요구하는 게 유가족만의 요구는 아니다라는 거를 왜냐면 그 여론이 결국 표거든요. 그래서 표를 떠나서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게 뭐 청와대도 그렇고 뭐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여론이 박근혜를 탄핵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더 그 힘으로 사실 이 세월호 참사의 아픔은 저희 가족만 겪는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5년 동안 정말 2014년도에는 한 주에 제가 간담회를 한 10건씩 다닐 때도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모든 가족이 정말 언론을 대신해서 전국을 다 돌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기존에 이런 활동을 했던 사람들, 전혀 이런 거 관심도 없던 사람들, 뭐 교회, 절 아니면 청소년, 뭐 어르신들, 뭐 젊은 할 거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다 이 문제가 분명하지 않은 거에 대한 괴로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현장을 본 거에 대한 괴로움이 다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은 일상 속에서 이걸 잊는 것 같지만 치유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치유가 있기 위해서는 진상규명이 돼야지만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진상규명이 되려면 어쨌든 이것을 은폐하고 그리고 그걸 덮으려고 했던 그 적폐 세력들이 정확하게 그 범죄 행위들이 드러나고 처단이 돼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전에서는 대부분의 기독인들이 그런 것 같아요.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서 뭔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성경에도 순종에 관한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면은 좌파, 문제 제기하면은 빨갱이. 그래서 이거를 좋게 그렇게 이제 해결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번 참사를 겪으면서 이전의 모든 참사도 그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네, 다른 나라도 그래요. 예. 9.11 테러 같은 경우도 그 유족분들이 정말 열심히 진상규명을 위해서 싸워서 그나마 많이 갔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저희가 사는 동안은 끝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잘못한 사람들은 벌을 받고
또 돈으로 이거를 보상해야 될 사람들은 보상하고 그래서 다시는 그 벌이 무서워서 그 변상이 무서워서라도 못하게 만드는 게 정말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국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왜 적폐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스텔라 데이지오 사건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 현장에서 진실에 다가가면 이 패턴이 똑같더라고요. 맞아요. 뭐가 똑같냐면 이 세월호도 그렇고 스텔라 데이지오도 그렇고 안전을 노후 선박이고 개조 선박이지 않습니까? 불법 개조. 이거 안전을 체크해주는 안전성 검사를 해주는 게 한국 성급이거든요. 근데 한국 성급에 있는 그 고위 관료들, 관료가 아니라 고위 그 직원들, 정부가 아웃소싱해서 맡긴 그 안전성 임원들, 그리고 선사, 배 소유주 이 사람들이 해양수산대학교 동기 동창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해수부 출신도 많고. 해수부에서 퇴직하고 가면 일하는 데가 한국 성급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스텔라 데이지오 같은 경우는 선사 회장이 그 한국 성급의 사회이사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전성이라고는 이게 확인이 안 되죠. 그리고 이 세월호 관련해서 한국 성급에서 안전성이 이상 없다고 통과해 주는 사람들이 처벌 받았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 처벌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래 전부터 이 몇십 년 동안 자기네들끼리 이 싸운 이 커넥션과 카르텔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단순히 진상 규명은 적폐청산하고 같이 쌍도마차로 같이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폐청산을 할 수 있는 아까 표라고 그러셨잖아요. 적폐청산을 할 수 있는 곳에 저희가 국민들이 힘을 실어줘야죠. 난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세월호 특조위 거의 뭐 아무 일도 못하던 그런 세월호 특조위 그때 2014년에 시작됐죠. 네. 저는 14년에 법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년 보면 이제 시행령 때문에 그렇죠. 그때 저희가 예. 가열차게 싸웠던 데죠. 그러고 그렇죠. 나서 이제 여름에 시작을 했는데 그 시작 저기, 기점을 이제 1월 1일로 잡아서 문제가 됐었죠. 네. 그 광화문에서 그 물대포 막 안국역 있는 데서 새누리가 그때 수사권 기소권 배제시키려고 그랬어요. 그것도 그 뭐 당연히 비난해야 마땅할 일인데 이 세월호 유족들은 들어가지 못하겠어요. 왜냐? 당사자라고. 근데 거기 들어간 건 해수부 공무원들이 들어가요. 해수부 공무원들은 이거 구조를 제대로 안 한 그 책임이 있는 그 인간들도 당사자 아닙니까? 제적 사유가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처벌당할 수도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또 들어가고 유족들은 배제했어요. 우리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당 제가 특조위에 계신 조사관님 중에 몇 분하고 좀 친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상황이 어땠냐고 말씀을 여쭸더니 고충 중에 하나가 이 내부 이중 간첩이 있답니다.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 인간들 때문에 너무 고생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필터해가지고 또 잡아낸 적도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덧을 놓고. 그쪽이 다 그 당시에 그 지금의 자한당 쪽 뿌락지들이죠. 그러니까 진짜 박근혜 때 됐던 국회의원들 2016년에 그 자들 중에도 세월호 망언 일삼는 이런 인간들이 있었는데 뭐야 내년 총선 때 이제 세월호의 진실을 감추려고 하는 세력들이 이제 국회에서는 사라져야 돼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정치를 혐오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일상으로 그거를 끌어당겨서 일상 생활에서도 좀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들을 좀 연습을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이 국민의 눈치를 보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국민이 아닐까. 국민의 수준만큼 국회의원도 그렇죠? 선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수준에 맞는 국회의원을 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들 요구를 하면서 동시에 내가 그만큼의 정말 좋은 국회의원을 둘 만큼의 그런 국민인가를 좀 돌아볼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왜 그런 패선을 들였는지 그때 연루된 국회의원들 로비를 한 선사들 또 그거를 용인한 그 일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인 이명박. 그때 완전히 그 선사들 밀어주기 대운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뭐 아라라 백길도 그렇고 그때 초기에 그 아라라 백길 저도 배를 타봤거든요. 근데
와 너무 허접하더라고요 배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예언이 보고 절대로 배는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그런 배를 타라고 권유한 교육청 간부들은 누군지 또 그걸 받아들이고 또 학교에서 설명회까지 하는 과정에서 또 누가 개입했는지 그런 것도 밝혀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처음부터 그 선원들을 집중적으로 구조했던 그런 부분들 또 조사 과정에서 수상한 것들 또 교감 선생님이 뭐 그때는 스스로 목숨을 끄는데 막 그때는 막 그런 악성 댓글 부모들 때문에 그랬다고 막 그런 얘기했지만 그 뒤에 그 드러나지 못한 진실들도 다 밝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이번 주 일요일 예배 종려주일 아니겠습니까? 또 순환 주간을 시작하는 때인데 이 그날 바다를 만든 김지영 감독 초대해서 벙커원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토크형 그런 토크쇼 같은 그런 또 설교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의 그런 오죽이 된 시점에서 우리가 공교롭게도 또 같은 주간이에요. 또 지난 2014년처럼 세월호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은희 전도사님 이제 오늘 나와주셨고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우리 애청해 주시는 분들 또 그리고 한국 교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실 규명을 위한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소시효라는 게 있어서요. 그렇죠. 예. 이제 2년밖에 남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특조위가 제대로 결과를 내기 위해서 수사단 설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황교안이 묶어놓은 그러한 진실들 열람해서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국민 서명에 꼭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동하지 않는 신앙인은 그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 그냥 지나간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예. 정말 피해자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관심을 갖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박은희 전도사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권지현 센터장님. 네. 세월호에서 우리가 또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지 네. 생각해 보신 게 있다면. 네, 저는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좀 드리고 싶은 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너무 좋겠지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사실 이렇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가장 그 분야의 또 전문가가 되시고 그럼요. 끝까지 이렇게 그 일들을 투쟁을 해 나가시잖아요. 여러 가지 뭐 가짜 뉴스도 돌고 이분들을 음해하려는 말들도 돌죠. 갈라치기 하려는 네, 분들도 그리고 있고. 예.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들이대면서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나라가 이렇게 힘든데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굽히지 않아 주시는 게 되게 감사하고요. 저는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사실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되게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에 정말 그 카르텔 속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악에 가담하신 분들이 계시고 사실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러니까 위에서 떨어지는 명령이니까 나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착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걸 아무 생각 없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이 생각하지 않는 순종이 얼마나 그릇될 수 있고 무서울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 내가 받는 명령이 이게 정말 어떤 누구로부터 받는 명령인지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목사의 명령이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명령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생각해야겠다. 이런 교훈을 중요해요. 얻었고 저도 스스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네. 김비모더 목사님. 저는 그냥 같은 이제 개신교 목회자로서 이제 큰 위로와 응원 그리고 이제 제가 있는 자리에서 세월호 참사 유족분들과 그리고 끝까지 진상규명이 밝혀질 때까지 이렇게 함께하도록 그렇게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도 산불 당시에 수학여행 같은 학생들이 3분 만에 예, 무사히 보신 소감이 그 3분 만에 탈출했다는 이야기를 보면서 저희 아이들도 그 시뮬레이션 했는데 그 3분 정도밖에 안 걸리고 3분에서 5분 아니면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탈출할 수 있었어요. 그 해경이 도착해서 선원들을 도우러 가는 그
길목에 문이 다 있었거든요. 예. 그 문만 열었으면 애들이 다 나온 거건데 네. 그 문을 안 열어주고 간 거죠. 문만 열어줬으면 거기서 애들이 다 나올 수 있었어요. 자, 왜 문을 안 열어줬는지 이 의문이 5년째 안 풀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문만 열어주고 음. 그래 뭐 선원 구하러 갈 수 있다 쳐요. 그 문만 열어서 나와라는 말만 했어도 네. 그렇게 그 아이들이 그 속에서 갇혀서 죽진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3분 만에 탈출한 거는 세월호 학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월호 때 그 아이들을 밖에 있던 아이들을 안으로 들어오라고 꽁꽁 묶어서 진짜 그 명령으로 가만히 있지 말라는 방송에서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네. 같이 탔던 일반인들도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옆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얼마나 날카롭게 소리를 지르는지 전 그 목소리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지 않아도 겁먹은 아이들이 방송에서도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죠. 옆에 있는 어른들도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죠. 1시간을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어른들을 믿고. 그런데 그렇게 간 거죠. 그래서 그거 보니까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3분 만에 탈출한 게 저희 아들 생각하면 더 답답하더라고요. 예. 자, 진실이 규명되는 순간, 그러니까 왜 문을 닫았는지, 열어주지 않았는지,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지 이 의문의 답이 풀리지 않을 때까지 세월호 참사는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귀 기울여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은희 전도사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네. 카이로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